오늘 중학교 1학년 과학은 마지막 1학기 마지막 단원 나가기로 했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당은 평가를 보고 오늘 다시 얼굴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 나도 되게 서운하거든. 근데 일단은 영상 수업이라도 이 수업이 끝나는 동안 집중해서 들었다가 우리 알지? 나중에 개념 쏙쏙하고 내신 만점 문제는 꼭 자기가 스스로 풀어서 채점까지 해오는 거야. 일단 오늘은 되게 2단원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한 수업을 할 건데 재미있으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들 있지? 그런 내용들이야. 단 좀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용어도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도록 해야 돼요. 일단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생물 다양성 그러면 다양하다는 거는 여러 종류의 생물체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잖아. 근데 과학에서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적혀져 있는 거는 꼭 색깔펜으로 꼭 옆에다가 적어놓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질문했을 때 제대로 된 용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생물 종류가 다양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 다양성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끼도 토끼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숲을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뭣도 있을까? 청설모도 있고, 그리고 연못을 보면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많잖아. 거기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있을 테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걸 종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생물들의 특성이 다양할수록, 이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어서 여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똑같은 토끼를 비교해 볼까? 토끼 같은 경우에는 흰 토끼도 있고 좀 색깔이 가무잡잡한 토끼도 있고 갈색 토끼도 있고 앙고라 토끼도 있고 다양한 토끼들이 많잖아. 그런 똑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나,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눈동자 색깔, 피부 색깔, 또 동일한 사람인데도 유전적으로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그런 걸 우리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할수록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윤이도 지금 빨리 연필 들고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생물들의 종류도 많고 특성도 다양한 이런 생물체들이 존재한다면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아주 다양할 거야. 그래서 여기 생태계 환경이 다양할수록 우리는 생물이 다양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생물체들은 아주 추운 지방에 적응할 거고, 어떤 생물들은 따뜻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습한 지역에 존재할 거고, 어떤 생물들은 조금 건조하긴 해도 추웠긴 해도 그런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생물종이 존재하지. 뭐 여우만 봐도 북극여우도 있고 사막여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다는 건 일단 유전적인 다양성이 확보되고, 이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한 종류라고 하더라도 생물 중에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그게 종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종이 다양하게 등장하겠지. 여우, 늑대, 곰, 사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면 걔네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개체들이 다 분산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자, 토끼 개체군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 토끼 개체군 중에 유전적인 다양성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이 그림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으로는 여기 유전자적인 다양성을 표현한 염색체의 다양성이야, 이게. 그래서 어떤 토끼는 색깔이 하얗고 어떤 토끼는 색깔이 까무잡잡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이 토끼가 존재를 하는 그 초원 생태계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도 뱀도 있고, 여기 보면 새도 있고, 안 나타나져 있지만 다른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이 위에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맞아,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거는 뭐라고 부른다? 그래, 민균이가 대답해봐. 뭐라고? 그래, 종 다양성이라고 부른다고. 자, 이렇게 종이 다양하면 걔네들이 사는 환경도 다양해질 수 있지? 그거를 뭐라고 불러?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이런 용어는 안 나와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통합과학이나 생명과학 원을 배우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어차피 이런 용어들을 쓸 거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용어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 내용은 지금 페이지 86페이지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거고요. 자, 선생님은 바로 밑에 있는 내용으로 쭉 이어갈 거야. PPT를 넘기고. 자, 이 PPT의 내용을 보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좀 흐리다 싶으면 책을 참고해도 돼요.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공간이 있어. 만약에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한다면 가하고 나에 각각의 식물 군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 군집이라는 말을 쓰지 또 하나 개체군이라는 말을 쓸 거야. 자, 생태계에서 개체군은 동일한 종들의 모임을 개체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군집은 뭐냐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공간만 봐도 일정한 공간 안에 지금 식물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나 존재하잖아. 이렇게 군집은 여러 종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자, 개체군은 동일한 종의 모임, 동일종 모임이라고 쓸게. 여기는 안 보이니까. 자,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줄까? 자, 개체군. 그러면 동일한 종류, 동일 종류의 종류 생물의 모임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물 모임이라고 쓴다면요. 군집 그러면 군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들, 두 종 이상이 모인 걸 군집이라고 불러요. 두 종류 이상의 생물종 모임, 생물 모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와서 군집이 뭐야, 개체군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답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나 나 같은 경우나 둘 다 지금 생물종은 여기도 네 종류. 자, 나도 네 종류야. 그래서 단순하게 생물종의 숫자만 보면 가나 나나 누가 다양해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하는 답지에 대해서 누가 다양한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자세히 이렇게 보면 네 종류의 생물종이 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섞여가지고 서식을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 지금 여기 이렇게 막대사탕 모양 같이 생긴 이 나무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 살잖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서 나가 가보다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더 훨씬 종류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다양한 걸로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나면 우리는 다음 내용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책에 생물이 그러면 이렇게 종들이 다양하고 아니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에 나오거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86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물이 다양해지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변이야. 자, 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영화에서도 들어보고 생활 중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과학에서 나오는 변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자, 여기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유전적이 아닌 변이가 있어. 그러니까 유전이 안 된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전적 변이는 자, 얘는 유전이 반드시 되는 변이를 얘기하는 거야. 아, 변이가 뭐예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나한테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전혀 다른 형질이 새롭게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되는 변이, 형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손가락이 갑자기 엄마 아빠는 5개인데 나는 6개로 태어났어. 근데 이 6개의 육손이는 유전되거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이 절대로 안 되는 걸 얘기해. 어떤 차이가 있냐? 유전적 변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되어야만 하니까 우리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자체. 자, 유전자가 뭐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DNA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의 세포 속에는 유전자라고 불리우는 DNA가 다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포 하나당 똑같은 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있는 DNA의 특정한 물질의 순서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나 아니면 특정한
임신을 한 엄마가 뱃속에 태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유전자들의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이 유전자는 다음 내 후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상이나 유전자의 덩어리,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뭉쳐있는 염색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유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이상에 의한 변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돌연변이 이렇게 불러. 자, 울버린은 무슨 변이야? 울버린 알지? 엑스맨에 나오는 울버린. 울버린 무슨 변이냐? 정우야, 너 울버린 봤냐?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나이프나 긴 가위손 같은 거 나오나? 아니잖아. 원래 울버린은 어떻게 해? 울버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아마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변했을 거야. 헐크도 마찬가지 아닌가? 헐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물론 마블 영화에서나 나오는 아니면 마블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헐크 같은 경우에도 후천적으로 갖고 있는 형질이 원래 정상이었지만 갑자기 외부의 방사선이 쪼여진다거나 실험 대상이 돼서 그런 특정 형질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영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유전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대표적인 돌연변이들이 있는데 먼저 PPT 뒤에부터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 자, 이건 다시 쓰도록 하고 여기 보면 쌤이 여러분이 장난처럼 보이지만 헐크가 나와 있지. 헐크는 솔직히 이 형질이 유전된다 안 된다? 이건 미지수야. 실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두 번째 나오는 이 악어들 봐봐. 악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통이 붙어 있잖아. 이 붙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쌍둥이를 우리는 샴이라고 불러. 사람도 이런 샴 쌍둥이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낳는다면 유전이 가능해. 그리고 갑자기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 호랑이 중에 이런 백호가 있어. 백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보면 동물원에서 백호 보면 진짜 멋있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런 백호는 대표적인 돌연변이 중에 하나야. 무슨 돌연변이냐? 몸 안에 멜라닌 색소가 전혀 안 만들어져. 그래서 특별한 색깔을 띠는 이런 줄무늬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색깔이 전혀 없죠. 사람도 있고 모든 동물은 다 이런 알비노즘이라고 하는 특이한 질병, 특이한 유전적인 질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백호가 대표적인 유전병이야. 만약 이 백호가 다른 호랑이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런 형질이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예전에 네이버 뉴스에 떴던 사진이기도 한데 이 얼룩말의 이 무늬는 이거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거야. 그런데 이 새끼 보면 이게 지금 얼룩말이거든요. 이거 얼룩말처럼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가 얘네들이 얼룩말 무늬를 안 가졌어. 얘는 돌연변이 중에 얼룩말 무늬가 아닌 땡땡이 무늬를 갖고 있는 얼룩말로 돌연변이야. 일상적인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고양이야. 뭐가 이상하지? 고양이 얼굴이 여기 하나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아처럼 딱 이렇게 붙으면 똑같은 얼굴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얼굴 하나에 아니지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두 개인 거야. 이런 상태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전 폭발이 일어났던 동네 주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닭이 지금 닭이 다리가 4개야. 닭다리가 4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치킨 시키면 닭다리가 2개가 아니라 4개 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튀겨서 먹으라고 해도 나는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돌연변이 중에 하나야. 이런 것들은 특정한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또 얘네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유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변이 중에 비유전적 돌연변이 자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는 무슨 변이? 유전적 돌연변이야. 반대말이 돌연변이 반드시 뭐 된다?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이 가능하다. 유전은 반드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비유전적 돌연변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난 레슨해주고, 근육을 길러가지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헬스장에 살아서 막 이렇게 근육이 울퉁불퉁한 아주 몸짱 아줌마가 됐단 말이야. 몸짱 아줌마가 된 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을 해봐. 자식을 낳는다고 가정을 해봐. 내가 근육이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엄청 근육량이 많은 이 멋진 몸이 자녀한테 그대로 나타나나? 그건 아니잖아. 그게 비유전적 변이야. 비유전적 변이. 선생님 잘못 썼네요. 여기 지우고. 변이야. 비유전적 변이에는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뭐냐면 살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거나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형질들이 있어. 얻어낸 형질. 그래서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유전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니면 야구선수 중에 막 오른팔로 계속 공을 던져. 공을 계속 던지면 실제로 팔을 쭉 펴잖아? 그러면 오른팔하고 왼팔 중에 오른팔이 더 길 때. 여러분 한 팔 펴갖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은 똑같은지. 암튼 그렇대. 그러면 이 오른팔 투수가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이 애 낳으면 오른팔 투수의 이 긴 팔이 그대로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또는 몸무게나 키나 아니면 IQ나 그러니까 IQ, 성적하고 관계가 있는 IQ나 성격 같은 거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 유전적인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100% 유전이 안 되지만 금방 말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런 같은 경우에는 100% 유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유전적 변이에는 이런 획득 형질이나 개체 변이들이 나와 있어. 우리 책에는 지금 이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책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나와 있지는 않을 거야. 선생님이 조금 더 변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변이가 새롭게 등장한 어떤 변이가 생물이 다양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특정한 유전자의 변형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환경에 잘 적응을 해. 물론 그런 돌연 변이들은 드물지만 만약에 환경에 잘 적응한다면 그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종이 기존의 종과 분화되면서 여러 생물종의 다양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변이. 두 번째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법. 이게 결국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생물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형질이 환경에 유리해야 돼. 어떻게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 내 형질에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말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환경에 적응한 자는 생존하고 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는 도태되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맞아. 그거야. 그래. 이게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자연 환경에 내 특정한 형질이 잘 맞아 떨어져. 그러면 그 형질은 그 지역에서는 생존하고 계속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자손한테 전달할 수 있게 돼. 반면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게 되거나 아니면 개체수가 줄어들거나 결국 그게 오랜 시간이 지속이 되면 그 종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연선택에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 예를 들어봐 줄게. 자, 예를 들면 자, 기린목이 길어진 과정을 우리는 자연선택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원래 기린목이 길지. 자, 문제 낼게. 기린 목뼈가, 사람 목의 뼈는 7개다. 이 짧은 목인데, 나보다 목 긴 사람도 7개. 근데 기린 목은 더 길잖아. 심지어 기린은 지면으로부터 너무 키가 크니까 목이 긴 바람에 키가 크지. 그러면 걔네들은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빡 펌프질해야 되니까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굉장히 강력해. 혈압이 굉장히 높게끔 형성돼 있다고. 그래야 머리 꼭대기 끝까지 피를 펌프질해 줄 수 있겠지? 암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기린인데 기린 목뼈는 몇 개게? 뭐라고? 몇 개? 자, 나한테 이 수업을 듣자마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문자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맞게 대답한 사람. 몇 개? 그래, 7개야. 7개로 똑같아. 사람하고 똑같은데 기린 목이 유난히 길단 말이야. 이거를 아까 두 가지 과정. 그러니까 변이와
적자 생존, 부적자 도태의 형태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일정한 공간 안에 기린들이 사는데 신생대, 그러니까 지질시대의 신생대 그러면 좀 말이 어렵지만 일정 기린이 등장한 초기에는 기린의 목의 길이가 사슴목만 했대. 그러니까 굉장히 목이 짧은 거야. 얘 자 기린이야. 뭐라고? 기린 아닌 것 같다고. 이건 기린입니다. 자 이건 기린. 자 기린들이 일정한 공간에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자, 사슴목만한 기린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 기린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자, 이 안에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그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목이 긴 기린이 가끔 나올 수도 있어. 뭐야? 자, 다 짧은 목인데 얘만 목이 긴 기린이 갑자기 등장했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변이라고 부르지. 변이들이 등장해. 근데 기존의 개체들보다는 많지는 않고 좀 적게 이렇게 목 짧은 기린이 다수였던 공간 안에서 이렇게 목 긴 기린이 변이로 등장한 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변이로 등장한 다음에 여기 안에 수없이 많은 기린들이 막 생겼어. 그러면 이 일정한 공간 안에 먹이도 부족하고 환경도 먹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체수도 넘쳐나니까 병 같은 것도 등장하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특별히 여기서 먹이가 부족하니까 얘네들은 생존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면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원래 기린은 그 유칼립투스의 나뭇잎을 먹고 산대. 근데 얘네가 나뭇잎을 다 따먹어. 일반 기린들은, 목이 짧은 기린들은. 근데 얘네들이 따먹을 수 있는 공간에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 공간의 나뭇잎들은 다 따먹었어.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잖아. 근데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목이 긴 기린 같은 경우에는 그만치의 나무 잎보다 더 높은 곳의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수의 원래 있던 기린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 죽죠. 그러니까 짧은 목 기린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많이 생존 경쟁에 도달하면 죽을 거야. 생존 경쟁을 하잖아? 그러면 짧은 목 기린은 쉽게 말하면 부적자가 되는 거야. 점점 사라지지. 반면에 긴 목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도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건 경쟁이 안 되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못 따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긴 목 기린들 같은 경우는 저기 위에 있는 나뭇잎까지 따먹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뭐만 남았어? 긴 목 기린만 남아있는 거지. 사슴목의 길이만한 기린들은 남아있지가 않잖아. 이게 기린의 목이 길어진 과정을 선생님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한 거야. 변이가 등장했어. 근데 변이가 등장한 이후에 생존 경쟁이 되는 그 환경이 이 변이의 특징에 알맞게 변하면 이 변이는 선택되는 거지. 변이의 형태와 성질이. 그러면서 계속 자연환경에 남을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그 환경이 얘네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치만 여기서는 지금 유익한 영향이 미쳐졌으니까 살아남았던 거겠지.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해서 다윈이 여행한 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 갈라파고스 군도 하면 그 왕도마 맵으로 유명한 거 알지? 그 치매 세균이 번식한다는 그거. 여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쌤 보여줄게요. 근데 갈라파고스 군도의 이 핀치새들은 그냥 일반적인 새들이긴 한데 핀치새들의 각각의 모습을 그린 거야. 이것도 역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책에 그대로 이 핀치새의 모습이 나와 있어. 어디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88페이지에 보충란에 핀치새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같은 종이라고 하기에는 얘네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얘네 둘은 같은 핀치새야? 이럴 정도로 의문이 생기지. 근데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들이 다양하게 된 과정이 뭐냐면 먹는 먹이의 종류야. 살고 있는 서식지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먹는 먹이의 종류가 얘네는 선인장에 있는 꽃에 있는 뭔가를 먹는 것 같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딱한 열매를 지금 깨서 먹잖아. 얘네들 같은 건 벌레 잡아먹고. 근데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이 부리 모양과 자 먹는 먹이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부리 모양과 다리가 달라져. 다리의 모양이 달라져.
자, 이런 상태로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서식을 그 지역에서만 한다면 이 생물, 이 핀치새하고 이 핀치새는 나중에 만나도 우리 같은 핀치새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형태가 아예 달라지죠. 몸 색깔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만나도 너하고 나하고 같은 핀치새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알을 낳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예 생식적으로도 격리되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종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윈이 자연선택설에 대한 기본 이념을 마련했다고도 하는데 이런 다양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먹는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과 다리 모양이 다양해졌어. 변이가 생겼어. 그 변이가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 변이로서 형질로서 이 공간에서는 큰 핀치새인데 요런 애들만 남고 요 공간에서는 요런 애들만 남고 선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핀치새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변이가 등장한, 그러니까 다양한 엄마 아빠가 갖고 있지 않았던 형질들의 새로운 등장이 그 형질이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남게 되면 그 형질을 갖고 있는 그 생물종이 새로운 종이 되면서 번성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다음 단원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곁들여 설명하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가 유럽에서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 발병 지역이 있긴 하거든. 이 말라리아는 포자충이라고 하는 그 기생충의 알을 갖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생기는 일종의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어. 근데 그 포자충이 알 상태로 모기한테 내가 물렸을 때 그 알 상태로 우리 몸 안에 쏙 들어가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걔네들이 어디? 자, 포자충이 옮기는 병인데 이 포자충을 옮기는 매개가 모기야. 모기에 물렸을 때 이 포자충에 알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의 어디에 얘가 딱 안착이 되냐면 사람 몸 안에 혈액 속에 적혈구에 안착이 돼. 이 적혈구에 안착이 된 이 알이 포자충이 되는 거야. 성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열병에 시달리거나 그러다가 굉장히 심하면 죽거나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는 무서웠던 병이기도 하지.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고 예방약도 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병이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라리아가 풍토병으로 유명했던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안 좋은 형질 중에 하나의 돌연변이 중에 하나거든. 사람의 몸의 적혈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어야 돼. 원형인데 가운데 뻥 구멍 뚫린 게 아니라 살짝 들어가 있어. 이게 적혈구고 사람의 정상적인 적혈구는 이 모양이고 이 적혈구는 우리 몸의 혈액 속에서 산소 운반을 해. 근데 자, 사람의 변이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이렇게 적혈구의 모양이 이렇게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 남모양 적혈구라는 뜻은 알겠지. 모양이 이게 틀어져 있으니까 100%는 아니고요. 한 5, 60%가 이렇게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휘어져 있는데 자,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당연히 산소 운반 제대로 해? 못해. 그래,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극심한 빈혈증에 시달릴 거 아니야. 죽지는 않지만 극심한 빈혈증에 시달리면 잘 뛰지도 못하고 잘 성장하지도 못해. 삐삐 말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이게 사람의 돌연변인데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유독 많아.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보면 우리 나중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물리나 이런 것도 할 텐데 통합과학에서 보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왜 아프리카 지역에만 많나라는 것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자, 일단은 자, 여기 아프리카에 자, 우가차차 부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한 1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살아. 그래서 여기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살고 있는 우가차차 부족이 있어. 근데 이 200명 중에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한 명이 있었던 거야. 그 중에 단 한 명이 요 병에 걸려 있네. 자, 근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나온 이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나중에 말라리아가 슉 하고 훑고 지나갈 수 있어. 아주 옛날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걸렸던 풍토병 아니겠어?
자, 근데 이 말라리아가 화 갖고 쓸고 지나가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포자충의 알이 성충이 되는 건 이런 정상적 혈구지 남모양적 혈구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명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빈혈증에 시달릴 수는 있고 빼빼 마르고 건강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말라리아에는 안 걸려. 그러니까 이 200명 중에 말라리아가 확 훑고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명으로 줄었어. 발병한 다음에. 처음에 비율이 200분의 1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으니까 싹 죽은 다음에 100명으로 줄어든다며 오가차차 부족이 상대적인 비율이 어때? 높아지지.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게 그 아프리카라는 환경. 물론 이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이라는 이 변이가 돌연변이가 일반적인 다른 환경이었다면 그렇게 특정하게 적자가 된 형질이 아닐 거야. 자연환경에 적응한 어떤 형질이 아닐 텐데 아프리카 같이 풍토병이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지역이라면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환자의 이 돌연변이가 적응한 자가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자면 이거야, 얘들아. 자, 정리 화면이 없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할게. 자, 여기는 오늘은 화상 수업이라 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끊지만 다음에 또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기본이 돼서 그 다음 소단원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니까 꼭 여기는 복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가 자, 정리하는 거야. 생물이 다양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자, 첫째 뭐? 유전적인 다양성. 자, 유전적인 다양성.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색깔 다 다양하지? 눈의 색깔도 마찬가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종내에서 특정한 형태와 성질의 다양성.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종들이 여러 종류야. 토끼도 살고 사람도 살고 뭐 바퀴벌레 같은 것도 살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에몬스프라자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도 사람 이외에 다른 개체군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런 다양한 종류들, 종다양성, 종다양성 토끼, 뭐 다람쥐, 청설모, 아니면 거기에 여우, 아니면 곤충들로 하면 더 종류가 많겠지. 개미, 딱정벌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이 종다양성은 그리고 먹이 연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죠. 종이 다양해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해지잖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는 장소의 다양성.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맞아.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야. 생물 다양성의 방법. 첫째, 그래, 변이. 여기서 변이는 어떤 변이? 그래, 돌연변이. 우리 책에는 돌연변인지 무슨 변인지 아니고 그냥 변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어버이한테 없었던 형질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변이인데 그게 유전이 되는 변이야.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염색체나 유전자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된 변이. 이런 변이들이 등장하고 이런 변이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이라면 이런 생물종이 기존의 종에서 새로운 종이 등장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쭉 고등과학이나 아니면 3학년 과학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는 어려운 용어들을 쓰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한 번씩 적어보고 반복될 때 아 그런 용어가 있었구나 하고 용어에 대해서 일단 친숙해지셔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숙제는 자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같이 풀어주질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87페이지, 자 89페이지, 자 책 접고 있죠. 그리고 9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3페이지까지 실력 탄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내로 또는 3월 첫째 주까지 우리 1학년 1학기 거 다 끝내기로 했잖아.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집에서도 손 자주 씻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대부분 손에 의해서 옮겨지는 게 더 많대. 직접적인 감염자가 옆에 없다 보면. 그래서 손 자주 씻는 게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손 자주 씻고 집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못했던 공부나 아니면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과학 공부는 거기에 필수야. 꼭 숙제해오고 채점 꼭 해와야 된다. 1학년 영재과학반은 내가 믿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한 번 더 토를 달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자. 안녕.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두 번째 페이지 94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페이지 94페이지 펴셨어요? 자, 여기는 우리 생물종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기 때문에 앞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물이 다양한 것인지 객관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봤다면, 자, 두 번째 94페이지에 있는 생물의 분류 내용은 이 다양한 생물의 종들을 우리가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특성들끼리 얘네들을 이렇게 저렇게 무리짓는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물 분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일정 기준에 따라, 물론 이 일정 기준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그 기준에 따라 생물들을 무리화 짓는 거, 무리화해서 분류해 놓는 거, 이게 나누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분류라고 합니다. 생물 분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분류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분류학은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도 이 생물의 분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도 했단 말이야. 굉장히 고전적인 학문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주변에 넘쳐나는 생물종들은 많고 얘네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구분해 놔야 새로운 생물들을 딱 발견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지? 어떤 무리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얘네들을 분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생물종과 얼마나 얘네들이 가깝고 먼지, 그걸 생물학에서는 유연 관계라고 그래. 친인척 관계. 사촌인지, 이촌인지, 팔촌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류의 목적에도 나오지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생물들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양한 기준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얘를 가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사람 봤을 때 얘는 물에 살아? 아니면 육지에 살아? 뭐 이런 거지. 이걸 약으로 쓸 수 있어? 약으로 쓸 수 없어? 약용인지 뭐 이런 것들, 약용이 아닌지. 근데 약용까지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지 못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목적 또는 서식지, 육식이 얘네들이 잡식인지 육식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 뭐 생물종들이 어떤 애들은 잡식이고 어떤 애들은 육식이고 어떤 애들은 초식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람의 편의를 위한 분류야. 그래서 이용 목적 식용인지 식용이 아닌지 아니면 식용이라면 약용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서식지로 따지면 얘가 육상생물인지 아니면 수중생물인지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분류, 편의에 따른 분류라고 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 인이분류라고 해. 자, 결과를 얘기하면 우리는 인이분류해서 생물을 분류하지는 않아. 인이분류가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요게 목적이 되는 거야. 생물 고유의 특성. 얘네들의 외모, 생김새가 어떤지, 얘네들은 알을 낳는지 아니면 새끼를 낳는지. 번식 방법 나오잖아. 알을 낳으면 우리는 난생이라고 부르고요. 새끼를 낳으면 태생이라고 불러요. 자, 사람은 무슨 생? 당연히 태생이지. 새는 알 낳잖아. 난생이지. 그리고 이 알을 낳을 때 난생일 때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몸 안에서 수정을 해서 낳는지 아니면 몸 밖에서 수정하는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또 호흡 방법. 아가미로 숨 쉬는지 우리는 뭘로 숨 쉬지? 그래, 허파로 숨 쉬지. 폐호흡 또는 허파호흡인지. 자,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광합성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광합성 식물 또는 식물이라고도 분류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식물밖에 없을 거야. 광합성, 햇빛을 이용해서 자기가 쓸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광합성은 세균들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튼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고유한 생물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는 건 자연분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위분류도 있고 자연분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자연분류에 따라서 얘네들을 쭉 분류를 해놓은 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생물 분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지. 자, 얼마나 생물종들끼리 얘하고 얘는 얼마나 생김새나 이런 번식 방법이나 호흡 방법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까운지 먼지 생물종들 간의 그런 친인척 관계를 따지는 걸 유연관계 파악이라고 불러요. 좀 말이 어렵지. 그래서 멀고 가까운 정도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생물들이 등장했을 때 걔네들을 어느 공간에다가 분류를 해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전혀 기존에 있던 생물종이 아닌 새로운 종들을 발견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를 해놓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인 분류 과정은 뭐냐?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됐어. 자, 여기 보이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 페이지 94페이지에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하게 안 보이시면 페이지 94페이지에 플러스 강의에 있는 자, 귀엽게 생긴 이 오린지 먼지 같은 생물들을 보세요. 자, 새로운 생물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등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얘네들을 분류해 놓으려고 해. 분류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관찰을 해봐야겠지. 근데 얘네들 무리를 보니까 새로운 종이긴 종인데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일단 더듬이 모양이 달라. 맞지? 그러면 얘네들 생김새가 자연 분류의 기본이니까 더듬이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지. 하나는 뭘로? 그래, 더듬이 모양이 하나는 별 모양. 자, 94페이지에도 보여. 선생님 몸 때문에 가리면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공 모양.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별 모양인 애들을 동그라미 쳐봤어. 별 모양, 여기 별 모양, 그리고 공 모양 이렇게 해봤단 말이야. 더듬이 모양이 다른 걸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별 모양 중에서도 자, 주둥이를 봐봐. 오리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오리 주둥이 같이 이렇게 옆으로 퍼진 주둥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둥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별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했으면 더듬이 모양이 첫 번째 분류 기준이면 두 번째 분류 기준은 뭐야? 그치. 두 번째 모양은 입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가깝고 먼 정도를 비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서로 다른 게 보이지. 자, 별 모양인 애들, 공 모양인 애들은 전부 배 무늬가 어때? 없어. 얘네들의 공통점이라면 이 더듬이하고 배무늬야. 얘네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얘네들을 또 다시 분류를 한다면 입의 모양으로 분류를 할 거야. 얘하고는 또 전혀 다르잖아?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도 분류를 한다면 일단 생물종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돼. 그리고 걔네들한테 나타나는 다양한 외모적인 특징을 나열을 한 다음에 걔네들을 모아보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모아서 얘는 이렇게 몇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몇 종류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예시를 보면서 이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잘 관찰한 다음에 기존의 종들과의 유형관계도 파악할 수 있지만 얘네들만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페이지가 아닌 그 밑에 내용을 쭉 이어갈 텐데요. 자, 여기는 같은 페이지에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분류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분류 과정을 거쳐서 지구에 있는 생물종들을 쭉 분류했단 말이야. 자, 분류를 하면 얘네들의 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종들을 분류하려면 일정한 체계가 필요했어. 그래서 분류 체계를 우리 선생님은 제일 작은 단계부터 외우고 있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 이래서 자, 종, 속 따라해봐. 종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오면 절대 음감으로 이거 시킬 거야.
그러면 이 개가 제일 큰 범주야. 여기 보면 동물개 나오잖아. 동물개인지 식물개인지 나중에 이게 보면 이건 5개뿐이 없어. 개가. 얘가 제일 적은 거거든요. 점점 이 개를 더 세분화시켜서 문이 되는 거고 강이 되는 거고 목이 되고 다시 과가 되고 속이 되고 종이 되는 거니까 이 종이 제일 숫자가 많아. 그래서 일단 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건 뒤에 가서 합시다. 여기 지면이 모자라니까 뒤에 내용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분화시켜서 분류하는 체계가 종속, 과목, 강문계, 계문, 강목, 과, 속, 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생물의 종류 분류 체계에서 여기 고양이 한 마리 나오지. 이 고양이 한 마리를 쭉 분류하는 체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양이는 동물이잖아. 동물계에 해당해. 그리고 동물계 중에 척추 동물 중에 척삭을 가지고 척삭이 나중에 척추가 되는 동물이야. 그래서 개를 다시 세분화하면 척삭 동물문, 뭐 두삭 동물문 뭐 이러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건 배우기로 하고요. 척삭 동물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을 다시 강으로 분류하면 얘는 새끼를 낳아. 포유강. 그리고 식육목에 해당해. 그리고 고양이과고 고양이 속이고 얘네는 들고양이 이렇게 나중에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에 맞게 얘네들을 끼워 넣게 되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종속과목 강문계 중에 개가 가장 큰 범주 5개를 이따가 배울 텐데 그리고 얘네들 세분화시켜서 나중에 종의 분류까지 갖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종까지로 나누는 게 목적이 되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이란 게 뭐냐? 자, 그걸 설명해야지. 종은 분류체계 중에 자, 종 여기다 쓸게. 종 분류체계 중 가장 하위 단위야. 그래서 어쩌라고? 하위 단위가 종이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 종의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가장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종의 정의가 있어. 일단 종이 똑같은 종이야 라고 하려면 일단 자연적으로 살 때 자연교배가 가능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물원에 살고 있는 호랑이, 사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많잖아. 걔네들은 동물원이라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공간 안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교배한 건 자연교배가 아니야. 자연계에서 만나야 된다고.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서식지가 비슷비슷해야 만날 수 있겠지. 그치? 자연교배가 가능해야 돼. 일단. 동물원 같은 데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키우다가 걔네들 교배시켰다 이런 것들은 자연교배가 아니지. 자연교배가 가능해야 같은 종이고요. 두 번째, 이것만 만족하면 안 돼. 자연교배도 가능하지만 자연교배가 가능해서 걔네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어. 사자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새끼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새끼가 다음 자손을 또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교배가 가능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남길 수 있어야 우리는 동일한 종이라고 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동종이야. 동일한 종이란 뜻이야. 동종이야. 근데 얘들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물체들인데 여긴 말이잖아. 그것도 여자 말이야. 암말이라고 하지. 여긴 당나귀야. 당나귀는 키가 좀 작지만 다리가 굵으면서 말보다는 굉장히 짐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근데 말은 지구력이 좋답니다. 근데 얘네 두 개 힘은 별로 안 세대 당나귀에 비해서. 그런데 여자 말하고 남자 당나귀를 일부러 결혼을 시켜. 사람들이 가축으로 많이 키웠잖아. 일부러 결혼시키면 지구력도 뛰어나면서 많은 양의 짐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노새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이 노새는 더 이상 새끼를 못 낳아.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둘이 결혼시켜서 난 노새는 생식이 불가능해. 능력이 없다고. 아예 불가능해. 없어. 그러면 노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계속 자기하고 동일한 유전자를 번식시킬 수 없지. 이 말의 의미는 말하고 당나귀는 동일한 종이 아니라는 거야.
가축으로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얘네들 인공적으로 교배를 시킬 수 있어서 노새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 노새가 생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하니 말과 당나귀는 동일한 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자, 다 뭔지 알잖아. 여기 라이거라고 써있네. 자, 목, 사자야. 여긴 타이거라고 써있지. 호랑이지. 자, 개인적으로 나는 호랑이를 더 좋아하는데. 암튼. 근데 라이거하고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각각의 기름이야. 얘네들이 동일한 종인지 동일한 종이 아닌지는 우리가 아니구나. 여기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구나. 여기 라이거가 아니라 여기가 라이온이다. 여기 사자야. 미안. 자, 여기가 타이거야. 여기가 원래 있던 호랑이. 동일한 종이야. 자, 선생님이 긴장하다 보니까 글씨를 잘못 읽었네. 그런데 사자하고 호랑이를 동물을 해서 교배하잖아. 그러면 여기 타이온이 될 수 있어. 타이온은 뭐냐면 아빠가 호랑이, 엄마가 뭐? 엄마가 사자. 이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타이온이라고 그래서. 얘 누구하고 많이 비슷해? 호랑이하고 많이 비슷하지. 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온도 역시 노새하고 똑같아. 생식 능력 불가능이야. 생식 능력이 없어. 타이온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이 아니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라이거라고 써있지. 라이거는 아빠가 사자. 엄마가 뭐? 엄마가 호랑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생김새를 봐봐. 조금은 다르지. 누구랑 달라? 타이온하고 조금 다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는 원래 자연교배가 불가능해. 생각해봐. 사자가 사는 데가 세렝게티 같은 초원이잖아. 건조한 초원. 잘라봤자 이렇게 과목 하나둘씩 나오는 그런 초원인데 가끔 우기 때나 비 많이 오고 나무들은 많이 없는 초원이란 말이야. 반면에 호랑이는 정글북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얘네들 밀림 속에 산다고. 그리고 얘는 단독 생활에, 호랑이는 무리 생활에. 그러니까 둘이 만날 환경이 아니야. 생태계가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자연교배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날 일도 없는데 만나서 교배를 일부러 우리가 시켜봤더니 생식 능력이 가능한 새끼들이 나오질 않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종이 뭐야? 그러면 종이란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가능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나와야 동일한 종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분류체계의 가장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종까지의 분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쭉 위에 상위 분류 단계부터 분류해 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생물의 5개, 5개 체계에 대한 분류 과정을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분류했는지. 지금 자연 분류한 거잖아. 자연 분류의 기본적인 생물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얘네를 분류했다면 뭐가 있고 없고 생김새적으로나 아니면 번식 방법 다양한 조건들 중에 무슨 차이로 얘네들이 분류되는지 이걸 알면 됩니다. 이 휘테커라는 사람이 5개로 딱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걸 곰발바닥이라고 불러. 일단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원핵 생물계 이렇게 나올 거야. 원핵 생물계랑 여기 위에 있는 원생 생물계랑 구분해야 돼. 원핵 생물계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핵이 없고 여긴 핵이 있어. 자 여기에 분류 기준이 핵이 있다 없다야. 여기서 핵은 생물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이 인지를 잘 못할까봐 또는 배웠는데도 기억을 잘 못할까봐 여기 그림을 따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세포 또는 식물들에게 갖고 있는 세포. 야, 얘네 여긴 용어가 안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진짜 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핵 속에는 유전자의 본체인 DNA도 있고, 여러 가지 RNA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딱 핵막으로 얘네들이 구분지어 있어. 나는 핵이야. 라고 사무실이 차려져 있는 거야. 반면에, 이거는 세균의 그림인데, 이렇게 세균을 잘라가지고, 세균들은 다 단세포야. 잘라가지고 이 안을 보면, 세포 막도 있고, 세포 벽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갔을 때, 유전물질이 막 엉겨는 있어. 근데, 핵은 없어. 얘네들이 구획 지어져 갖고 나는 핵이야 라고 하는 공간은 없다고.
근데 그게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여러분 광합성을 하는 데가 엽록체인 거 아시죠? 그게 그리고 식물들만 갖는 세포 내에 있는 작은 기관인 거. 자, 엽록체가 여기 있거든. 이 엽록체도 잘라놔서 그렇지 얘네들도 막으로 되어 있어. 근데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라고 하더라도 엽록체는 없어. 엽록소는 있는데.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만 나는 광합성하는 장소야 라고 하는 특정 공간이 막구조로 쌓여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핵이 없다고 표현해. 정확하게는 핵막 이외에 세포 내 소기관 중에 막성 소기관이 없어. 막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이 없어. 세포 내 막 구조물 소기관이 없어 아예. 그 대표적인 게 핵이기 때문에 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 이게 원핵생물이면 나머지는 진핵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전부 다가 뭐냐면 나는 핵 말고도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박 말고도 그 안에 막성 소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핵 말고 나머지는 다 진핵생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5개, 5개 체계로 분류할 때 가장 기준 1번이 뭐다? 그래. 핵막의 유무야. 우리는 이렇게만 써도 알 수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핵막의 유무고, 특성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얘네는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는 원핵생물들은 100% 모두 단세포야. 그리고 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지만 바깥에 세포벽이 또 있어요. 자, 1번 모두 단세포고 얘네들은 모두 세포벽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세포벽 성분은 식물의 세포벽하고는 다릅니다. 식물도 세포벽을 갖고 있지만 자, 세포벽 성분은 다른데 세포벽이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모두 단세포고 세포벽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모양에 따라 구균, 간균, 나선균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세균들은 전부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진핵생물. 자, 진핵생물들은 막성 소기관들이 다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 중에 원생생물계가 분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깍두기들만 모여놓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원생생물계는 분류를 하려면 좀 힘듭니다. 분류를 하지 말고 원생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진핵생물들을 분류하는 게 쉬워. 일단 원생생물들을 제껴서 그래서 분류를 하고 나면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남는데 얘네들 3개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2개. 두 번째. 여기에 구분 기준을 2번이라고 한다면 자, 2번은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광합성의 유무로 구분을 해요. 자, 광합성을 한다? 얘는 광합성하지. 광합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양물질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광합성을 안 하잖아. 광합성을 안 하면 어떡해? 외부에서 영양물질을 섭취해. 균계도 그렇고 동물계도 그렇고 광합성을 안 하면 외부에서 영양물질을 섭취하는 형태인데 얘는 광합성하고 얘네는 광합성 안 해.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자 보여? 이 보라색 보이니? 선생님이 입으로도 얘기해 줄게.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의 분류 기준에 다 짬뽕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분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은 광합성을 안 하잖아? 광합성을 안 하는 얘네 둘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에서 영양물질을 섭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영양물질이 없으면 죽잖아요. 영양물질에 의존해서 종속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속 영양 생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식물은 진핵생물 중에 광합성 하는 애들이 식물이구나. 이게 대표적인 식물의 특징이야. 그래서 식물의 특징, 광합성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겠지?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얘네들은 종자로 번식하잖아. 무슨 번식한다고? 종자로 번식해. 물론 종자로 번식하지 않는 생물체도 있긴 하지만 주로 종자로 번식. 특징으로, 전체 특징으로 집어넣지 말자. 광합성을 하고 종자 번식 이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도 세포벽이 있네. 자, 세포벽이 있어. 자, 그러면
진핵생물 중에 광합성해. 그러면 식물계다. 자, 정리했고요. 세 번째 분류 기준이 이제 종속 영양생물인 균계와 동물계를 구분할 텐데 얘네들은 균계, 여기에 뭐가 있어? 버섯, 곰팡이가 들어있어. 버섯, 곰팡이 할 때 이 균은 이 세균 할 때 균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이 균계에 해당하는 버섯하고 곰팡이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몸이 가느다란 실로 되어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노루궁뎅이 그 버섯 키워본 적 있거든? 혹시 버섯 집에서 키워본 적 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을 키우려고 이렇게 모종같이 비슷하게 받으면 모종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톱밥같이 영양분이 잔뜩 들어있는 숨을 쉬는 플라스틱 통에 뚜껑이 딱 닫아져가지고 와요. 여름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얘를 습한 곳에다가 그늘지고 습한 곳에다가 오랫동안 놔두잖아. 그럼 그 위에 하얗게 정말 곱게 실처럼 뭐가 막 피어나기 시작해. 보슬보슬.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지나면 걔네들이 더 단단해져. 그 실처럼 되어 있는 게 커지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생긴 통에 나중에 여기가 노루궁뎅이처럼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다니까. 그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미세하게 퍼져 있는 그 실을 균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은 종자가 아닌 포자 번식을 합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색깔이 다 다양하잖아? 다양한 그 곰팡이, 우리한테 이로운 곰팡이도 많지. 누룩곰팡이나 페니실린을 만들게 해주는 푸른 곰팡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누룩곰팡이, 푸른 곰팡이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전부 포자 번식할 때 그 포자의 색깔이래. 버섯도 그렇지만. 자, 그래서 포자 번식하고 균사로 되어 있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야.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생활하지. 제일 중요한 게. 종속영양 생물체인데 지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구조물은 없어.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생물체의 사체나 아니면 다른 생물체에 들러붙어가지고 기생생활하는 게 특징이야. 근데 그 이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자와 균사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포자 번식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균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얘도 세포벽이 있어. 자, 여기다 적을게. 자, 세포벽이 있어요. 있다. 확실하게 세포벽에 있는 게 식물계, 균계, 여기 원핵생물계. 얘는 어떻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자, 그리고 이제 분류 기준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종속영양 생물체를 기준으로 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영양물질을 섭취하는지. 자, 어떻게 섭취해? 얘는 기생한다고. 기생하는지 스스로 소화시켜서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지. 자, 반면에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야. 이게 3번이야, 이게. 3번. 이 3번이어서 균계. 그 중에 기생하는 애들은 균계, 버섯, 곰팡이. 생태계에서는 얘네들을 분해자로 보죠. 자, 동물계는 특징이 그러면 자, 진핵생물이면서 종속영양 생물인데 외부에서 영양물을 섭취를 해서 소화 흡수시키는 애들이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거든. 그래서 동물계의 특징은 별다른 게 없어. 여기 있는 특징들을 분류했을 때 나오는 게 뭐라고 다시 진핵생물이면서 자, 광합성은 안 해. 그런데 그래서 종속영양 생물체라고 부르는데 이 종속영양 생물체 중에 외부의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소화 흡수시키는 애들을 동물계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류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식물계, 균계, 동물계를 분류했잖아. 이 가운데에 있는 원생생물계는 여기서 다 다양한 특징들이 섞여 있는 거야. 여기는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고. 참고로 여기 식물계, 균계, 동물계 얘네들은 진핵생물 중에 이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 선생님이 색깔 있는 걸로 칠할게. 자, 이렇게 있는 자 빨간색으로 뭉쳐진 얘네들은 100% 다세포야. 진핵생물 중에 다세포. 얘네는 단세포도 아니고 다세포도 아니고 섞여 있어. 광합성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중에 포자 번식하는 애들도 있고 종자 번식하는 애들도 있어. 주로 포자 번식이 많지만. 자, 그래서 얘네들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 조합해서 분류가 애매한 애들을 여기다가 섞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류 기준은 원생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분류를 하면 5개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페이지 96페이지에 생물계 5개 체계를 그냥 한목의 이런 도표 안에서 분류를 해본 거야. 여러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여기 페이지 96페이지에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나눠져 있는 것들을요. 중요한 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돼. 특별히 여기서 세포벽도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세포벽이 누가 있어? 이거 잘 물어봐요. 선생님이 색깔 있는 펜으로 써놨지. 세포벽이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원핵생물하고 식물하고 균계가 세포벽이 존재해. 따로따로 물어봐도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끝내게 되면 이제 우리 과제가 나갈 텐데, 자, 과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선생님이 본 내용만 쭉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은 짧지만 우리 2개의 소단원이 훅 하고 다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있는 다양성의 정의와 두 번째는 2단원에서는 생물 분류를 하는 게 자연 분류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종속 과목 강문계 있잖아. 그리고 종이라는 게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 게 종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휘테커가 5개 체계로 분류한 체계의 기준들을 알고 원핵, 원생, 식물, 균계, 동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그냥 수업만 듣고 문제 안 풀면 기억에 안 남겠지? 그래서 여러분 개념 쏙쏙까지 평상시엔 선생님하고 같이 풀 텐데 여기까지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까지 실력 탄탄까지 여기에 페이지 수 적어놨으니까 이 페이지만큼을 풀고 꼭 채점을 해서 선생님한테 용어를 모르든 내용이 애매하든 어쨌든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질문이 많은 친구한테는 특별한 보상을 아름다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